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고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 언어학 분야 최고 권위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 한글은 불과 48시간 만에 문자를 습득하게 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자보다 수천 배 배우기 쉬운 한글의 위력에 세계 학계가 경악했고 중국에서는 이 연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 놀라운 진실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이 21세기에 다시 한번 인류를 깨우친 역사적 순간,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쉬린 리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받은 중국계 미국인이죠. 제 전공은 표의문자의 인지적 효과와 문해력 발달인데 지난 15년간 이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인생과 학문적 신념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이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대만 국립대 연구진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글 문해력 실험 보고서 긴급 검토 요청.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학술 자료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는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글 문해력 실험, 48시간 내 문자 습득률 92%.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만 연구진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문맹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쳤다고 해요.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그들 중 92%가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대재앙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만약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연구해온 표의문자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테니까요.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는 습득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왜 이렇게 빠르게 습득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검토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분석한 부분에서 특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닌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음소문자 체계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창밖으로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검증해봐야겠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언어학계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짓이라면 학문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중국 베이징 교육과학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글 문해력 실험을 중국 본토에서도 진행해보자는 제안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베이징 교육과학원은 제 제안을 예상보다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한글 실험이 아닌 문자 교육 효율성 연구라는 이름으로요.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감회가 새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교육과학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부터 나이 지긋한 간부까지 약 20명 정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펼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조 문자를 활용한 문해력 향상 방안입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대만 국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매우 효율적인 학습 곡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중국 본토에서 검증하고 가능하다면 한자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48시간 만에 문자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방법이 소수민족 지역의 문맹 퇴치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고위 간부들과 나이든 연구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원로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문화 침투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지 모르십니까?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런 실험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간부도 가세했습니다. 한자는 5천년의 정수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한글은 그냥 소리 문자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교육에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겁니까? 젊은 여성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문해력이지 자존심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농촌 지역의 문맹률이 아직도 10%가 넘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쉬린 교수님, 저희는 실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한 연구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글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문적 호기심과 진실 추구를 위해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서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실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교육과학원의 젊은 연구원 3명만이 남아 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빠졌어요. 이제 우리는 마치 비밀 결사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글이란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우리는 대한문자실험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내에서는 너무 위험했기에 우리는 내몽골 자치구와 인접한 허베이성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은 한족과 몽골 족이 섞여 사는 오지 마을로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허름한 지역 교육센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교육센터 책임자인 왕 주임은 우리의 실험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문해력 향상 연구라는 명목에 기꺼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평생 글자와 담을 쌓고 사셨어요.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시죠. 참가자 모집은 예상보다 쉬웠습니다. 대부분 50에서 70대 여성 어르신들로 총 23명이 자원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평생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이름을 쓰거나 간판을 읽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첫날 참가자들이 교실에 모였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글자를 배워볼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리 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기본 자음을 적었어요. 이 글자들은 여러분의 혀와 입이 만드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겁니다. 참가자들은 신기한 듯 따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 어, 오, 우와 같은 기본 모음을 소개했고 이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놀랍게도 첫날 수업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기본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려고 시도했어요. 서툴지만 그것은 분명 문자를 쓰는 행위였습니다. 둘째 날, 저는 간단한 단어들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사랑, 행복, 가족과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참가자들이 머뭇거렸지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글자들이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가 단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문자 원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어요.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글자를 읽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 관련 단어들도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더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셋째 날, 저는 간단한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와 같은 기본 문장이었어요. 참가자 중 78세의 장할머니가 천천히 이 문장을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물어보고 속아가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글을 읽다니.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학 실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 글자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의 빛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실험 넷째 날, 모든 참가자들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4일 만의 변화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고 변화의 순간들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영상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던 거죠. 실험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우리의 비밀은 결국 새어나갔습니다. 누군가 실험 영상을 SNS에 유출했고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글을 읽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울리는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교육과학원 천 원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쉬링 교수, 당장 실험을 중단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연구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교육부에서 조사관들이 오고 있답니다. 실험 자료를 모두 압수할 거래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교육센터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당혹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육센터 앞에는 이미 몇 대의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험 자료를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제가 다가가자 한 담당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쉬링 교수님, 귀하는 승인되지 않은 문해력 실험을 진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 문자를 무단으로 교육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심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건 순수한 학술 실험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제 해명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여관방에서 저는 동료 연구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3명 중 2명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한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베이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실험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어요. 중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문화침투 시도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저를 내부 고발자처럼 취급하며 비난했습니다. 교육센터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참가자들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 저희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이제 어떤 조사나 감시를 받게 될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나는 중국인이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순 없어. 제 마음속에서 이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 제 연구실은 이미 봉인되어 있었고 모든 자료는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핵심 데이터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하버드로 돌아가 이 실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마을로 돌아갔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험은 중단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 뒤편 작은 방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장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한글로 적힌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체였어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일기를 읽어보니 간단한 일상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글 공부를 더 했다. 이제 글자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학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립에 관한 문제였죠.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녀에게 한글로 짧은 메모를 썼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만든 학습 카드를 매일 읽으며 연습한다고 기뻐했어요. 60대 왕 씨는 한글 학습을 통해 문자 인식 능력이 향상되어 이제는 간단한 한자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자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더 이상 학술적 호기심이나 언어학 실험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준비했던 모든 학습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USB에 저장해 장 할머니에게 전달했어요. 이걸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남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백업했습니다. 한글 학습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자료들은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어야 할 학문적 진실이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며 자유를 향한 열쇠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단지 언어적 효율성이 아닌 지식 민주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더 큰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문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 마을 할머니들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실험 중단 이후의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연구 무효화 성명을 발표했어요. 과학적 방법론을 벗어난 편향된 실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부 매체들은 저를 서구 세력에 물든 학자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름이 검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중국 내에서 조용한 지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많은 교육자들이 교수님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정부 내에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지하는 소수의 인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제 연구 결과를 동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많은 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48시간 만에 92%의 습득률이라니, 이건 언어학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세미나 후 언어학 저널 랭귀지의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저널에 투고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심사 과정이 있겠지만 이건 분명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드디어 학문적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논문 작성을 마무리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실험 영상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VPN을 통해 영상을 공유했어요.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육을 도입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온라인 포럼에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 내 남아있는 연구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쉬링 교수님, 실험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글 학습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마을로 퍼지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중국 교육부 내 고위 관료인 리 박사에게 비밀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수백만 문맹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문서를 보내주세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즈음 외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한글 실험, 금지된 문해력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BBC는 중국 농촌 지역의 문맹 문제와 한글 실험의 가능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어요. 하버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수정하던 중 중국 교육부의 내부 문서가 익명으로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 체계의 효율성은 인정되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공개적 도입은 불가. 대안으로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보조문자 체계 개발 검토 중.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비록 한글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인정받은 셈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랭귀지 저널에 제 논문이 게재되기로 확정된 날, 하버드 홍보팀에서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쉬링 교수님, 이 연구는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중국에서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분은 옛 동료들이었어요. 쉬린, 제발 기자회견을 취소해. 너는 중국의 수치를 들쑤시는 거야. 한 친구는 더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 베이징에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보스턴 야경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중국 문화와 역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실험 결과 평생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단 48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 데이터와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모습, 한글로 쓰인 간단한 단어들을 읽어내는 모습, 손녀에게 짧은 편지를 쓰는 모습, 그 순간들은 너무나 강렬했기에 회견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문자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도구입니다.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이 수백만 사람들의 문맹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이 글을 읽고 쓸 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4시간 내에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이 소식을 다루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어요. 여러 매체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 세계가 인정하다와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었어요.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의 문화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제 연구를 비난했어요. 중국 내에서 제 이름은 완전히 검열되었고 SNS에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VPN과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조용히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실험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의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 편지에는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기자회견 한 달 후 국제문해력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어요. 파리에서 열린 이 총회에는 170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중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제 시선은 맨 뒷줄에 앉은 중국 대표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그중 한 사람, 제 오랜 친구 리 박사와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응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자가 갖는 권력과 그것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글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적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의 몇몇 멤버들도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제게 큰 의미를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리 박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쉬린, 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물론 공식적으로는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아두길 바래. 총회가 끝난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관심은 단순한 문자 시스템을 넘어 문해력이 사회 평등과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장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연구팀과 함께 더 체계적인 논문을 준비했고 8개월 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언어학 저널에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문해력 습득 효율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문맹률이 높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문자. 그 이름은 한글이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지식 민주화의 상징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문화적 자존심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인가? 오늘은 세계적 언어학자가 증명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닌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위대한 발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지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문맹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500년 전 탄생한 한글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 문명의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